무당은 가만히 그 상황을 지켜보더니 최근에 혹시 새로 들여온 물건이 없냐? 아, 막내 선물. 서울에서 친구가 생일 선물로 큼지막한 꽃바구니를 보냈어요. 이게 생화라서 꽃냄새가 나긴 하는데 익숙하지만 뭔가 텁텁한 미묘한 냄새가 섞여서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경찰이 이 유괴범의 목소리를 딱 들려줬어요. 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 딸이다. 무당을 찾아와서 거주를 부탁하는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나요? 있습니다. 바람핀 남편을 죽여주세요도 있었고요. 나를 자꾸 때리는 새아빠를 죽여주세요도 있었고, 나 또한 목숨을 내놓고 해야 되는 일이에요. 괴담을 보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상의 다양한 공포 사연을 소개하고 있는 쌈무이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패널 분들과 오싹한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웅 형사입니다. 오늘도 쌈무님과 다령님과 함께 좋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벽사신당 다령입니다. 오늘도 쌈무이님과 전재영 형사님과 오싹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누가 내린 건 아니죠? 가끔씩 오싹합니다. 방금 맛있는 걸 먹었더니 기분이 좋아서. 동자가 좋아합니까? 좋아요. 네. 자, 이번에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보자 A씨의 이모님이 실제로 겪었던 일이에요. 사건의 시작은 28년 전 1997년으로 돌아갑니다. 당시 제보자분은 부모님의 재혼으로 이모님 댁에서 보내게 되었어요. 그렇게 그 집에 머물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느 날 밤에 이분이 당시 7살이었는데 한밤중에 기괴한 소음과 함께 잠에서 깨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집에는 이모님 3분 그리고 A씨 이렇게 4명만이 있었는데 뜬금없이 웬 남자 소리가 들려요. 그것도 아주 늙고 걸걸한 남자 목소리가요. 이게 여자가 흉내낸다고 날 수 있는 그런 목소리가 아니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란 A씨가 벌떡 일어나서 주변을 막 둘러봤는데 저쪽 방 구석 쪽에 그 막내 이모가 있던 자리에 막내 이모가 일어나서는 아주 기괴한 행동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30년이 지난 세월임에도 그 기억이 생생하다고 해요. 온몸에 쥐가 난 것처럼 막 온몸을 비틀고 흰자를 번뜩 세우고 이 막내 이모가 이상한 말을 중얼중얼거리고 있더라는 거죠. 발음이 불분명해서 정확히 알아듣지 못했는데 뭐 제사상이 어떠느니 술을 가져오라느니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는 거죠. 거기다가 놀란 다른 이모들이 일어나서 막내 이모를 눕혀서 막 몸을 주무리고 정신 차리라고 뺨을 때려봐도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잠시 뒤부터는 막내 이모가 막 경련까지 하는데 처음엔 그러다가 멈췄대요. 그래서 괜찮아지겠거니 하고 몇 날 며칠을 지났는데 이게 무려 일주일을 그러더라는 거예요. 밤마다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술을 가져와라. 제사상은 어디 있냐?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겠다. 계속 이상한 말을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심할 때는 욕설이랑 협박까지 했고요. 이 병원에 데리고 가도 이 차도를 보이지 않으니까 이 이모들과 A의 어머니는 무당을 불러옵니다. 휘파람을 부르면서 눈을 이리저리 번뜩거리면서 무당이 왔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왔는데 무당이 집안을 쫙 둘러보더니 갑자기 어느 한 곳을 가리킵니다. 바로 냉장고였어요. 저거 좀 떼봐라. 무당이 이러는데 A의 어머니가 가까이 다가가 보니까 그 냉장고에 노란색 꽃 모양의 스티커가 붙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키는 대로 이 A씨의 어머니가 손톱으로 틱틱 그걸 떼내려는데 그러니까 막내 이모 반응이 더 격렬해져요. 막 경련이 심해지고 몸을 막 튕기고 그러다가 이번에는 입에 거품까지 물어요. 옆에서 그 난리가 나는데 이 무당은 가만히 그 상황을 지켜보더니 최근에 혹시 새로 들여온 물건이 없냐? 이런 질문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형편도 좋지 않은데 뭐 딱히 새로 들인 물건이 있나 그렇게 막 생각을 하다가 그때 마침 큰 이모가 이러는 거예요. 아, 막내 선물. 얼마 전에 이 막내 이모가 생일이었는데 서울에서 친구가 이 생일 선물로 2가지를 보낸 거였죠. 첫째는 그 당시 유행하던 큰 곰인형이요. 그리고 2번째로는 큼지막한 꽃바구니를 보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지 하는데 가족들이 아무리 살펴봐도 이상이 없어 보여요. 뭐 곰인형 안에는 든 것도 없고 든 지 좀 되긴 했지만 그 꽃바구니는 아직도 싱싱했고요. 근데 한 가지 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이게 생화라서 꽃냄새가 나긴 하는데
그 속에 미묘한 냄새가 섞여서 나더라는 거죠. 그 냄새라는 게 익숙하지만 뭔가 텁텁한 그런 미묘한 냄새예요. 그걸 딱 쳐다보더니 무당이 이러더래요. 얘이 미친놈들. 어디 상가집에 갔던 꽃을 다시 되돌려보내. 그러니까 그 텁텁한 냄새라는 게 향냄새였던 거예요. 이게 최근에는 그런 게 많이 없어졌지만 그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화환 있죠. 재활용. 네, 근조 화환 같은 예. 걸 재활용을 했대요. 거기에 무슨 국화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 주변의 꽃을 활용해가지고 꽃바구니를 쓸 때 부풀렸다는 거죠. 실제로 뉴스에 보도도 되고 했어요. 그 당시에 이모 친구분이 그 꽃집에 전화로 주문을 했는데 3만 원치를 주문을 했는데 이 양이 거의 10만 원치는 돼 보인다는 거죠. 뭐 어쨌든 좀 이상하긴 했어도 양이 많으면 좋긴 하니까요. 그대로 보냈는데 바로 그 꽃이 문제였던 거예요. 야, 얘기를 듣고 나니까 뭐 따지고 어쩌고 하기보다는 소름이 쫙 끼치더래요. 그리고 옆에서 발작을 하던 이모는 갑자기 똑바로 누워서는 가자, 같이 가자, 네가 하자는 대로 하자, 이렇게 할아버지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 가족들은 난리가 났죠. 이거 당장 태워버리자. 그때 나선 사람이 바로 이 A 씨의 새아버지예요. 이 새아버지가 덩치도 크고 그리고 기도 세고 그리고 미신 같은 걸 잘 믿지 않는 그런 성격이었다네요. 그래서 이분이 나섰는데 고민형과 꽃바구니를 챙겨서 바로 나갔어요. 집 앞에서 태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공터를 찾아갔는데 잠시 뒤에 얼굴이 새하얗게 돼서는 이분이 다시 들어오더라는 거죠. 이게 도저히 불이 붙지 않는다. 그래서 골로용 기름을 챙겨서 다시 출발했습니다. 근데 몇 시간이 지나도 안 와요. 자, 그렇게 새아버지가 나가시고 시간이 흐르니까 막내 이모 증상이 점점 나아졌어요. 근데 거의 다 진정이 됐다 싶을 때 이 막내 이모가 눈을 확 치게 뜨더니 네가 살기 싫다며! 네가 살기 싫다며! 또 할아버지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온몸을 막 비틀면서 똑같은 어조로 똑같은 성조로 저 말을 몇 번이나 반복하는데 그러다가 이 막내 이모가 픽 하고 줄이 끊어진 듯이 쓰러지더래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이 새아버지가 돌아왔는데 얼굴이 새하얗고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이게 기름을 붓고 신문지로 불쏘시개를 해도 불이 계속 안 붙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 불이 확 붙었는데 이상한 냄새가 나더라. 뭐 그래서 나머지 가족들은 당연히 뭐 그런 걸 태우니까 이상한 냄새가 나죠 이랬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었던 거예요. 뭐냐면 요즘이야 뭐 화장터 같은 곳에 보면 환기시설 그런 게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냄새가 나지 않는데 예전 그 새아버지가 어렸을 적에는 화장터 근처에 가면 그런 시신을 태우는 그런 냄새들이 좀 났었나 봐요. 딱 그 냄새였대요. 그래서 너무 소름이 끼쳤던 거죠. 자, 그리고 아까 이 막내 이모가 할아버지 목소리로 했던 말 있죠. 살기 싫다며. 네, 살기 네. 싫다며. 그리고 네가 하자는 대로 하자. 그때 당시에는 무당도 그 말의 의미를 알아채지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깨어난 이모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추측하기로는 그 당시에 막내 이모가 평소에 살기 싫다, 아유 죽고 싶다 그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답니다. 아마 그 뜻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가족들이 질문을 했어요. 혹시 네가 발작할 때 뭐가 보이지 않았냐?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 당시에 거지처럼 봉두남발을 한 그리고 속옷만 입은 할아버지가 자기를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계속 가자고 하면서 발목을 붙잡고 끌어당기는데 이게 따라가면 진짜 죽을까 봐 악을 쓰고 버텼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행히도 이모가 그 일로 깨달은 게 있어서 그 이후로는 입 밖으로 절대 뭐 살기 싫다느니 뭐 죽고 싶다느니 절대 꺼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막내 이모는 지금 결혼도 하셔서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시다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 진짜 말이 씨가 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쵸. 그게 실제로 맞나 봐요. 그럼요.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을 겪을 수가 있는지. 긍정적인 발언들은 긍정적인 기운을 가지고 오는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불안정하고 부정적인 말과 행동과 이 마음들은 실제로 부정적인 기운을 끌고 옵니다. 그래서 말이 씨가 된다라는 옛 말이 틀리지 않다.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고 살아야겠다. 네. 부정적인 말은 입에 담지도 말아야겠다. 그럼요. 그런 교훈을 주는 이야기였어요. 정말 다행입니다. 마지막에 결과가 해피엔딩이죠. 네.
자, 그리고 제가 이 이야기를 제보받고 궁금했던 점이 네.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그 할아버지 영혼 있잖아요. 네네. 할아버지가 어떤 존재인지. 아마 그 할아버지는 장례식장에서 따라온 어느 기운이 아닐까. 왜냐면 아까 화환을 꽃 다발로 변장시켜가지고 선물을 했다 네. 했잖아요. 근데 그걸 처음에는 의미는 몰랐겠지만 장례식장을 갔다 온 분도 아니고 거기에서 온 거라고는 그 꽃다발이었기 때문에 그 꽃다발에 이렇게 묻어 들어오지 않았나. 라이터를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라이터 아, 이 불질을 한번 했어야 됐는데. 그러면 그 집의 조상은 절대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집의 조상님이라면은 그 꽃 때문은 아닐 거예요. 잠재되어 있다가 꽃이 들어오면서 부정이거든요. 아, 촉매 역할을 했다? 그쵸. 아. 그렇게 해서 시발점이 된 건지 아니면 그 꽃에 따라 들어온 어떠한 기운인 건지. 근데 제가- 꽃이 시들지 않았다고 네네네. 그걸 봤을 때는 원래 피폐해져야 되는데 꽃이 시들지 않았다. 그럼 아마 촉매 역할이 아니었을까. 왜 제가 그 집안의 조상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했냐면 제사상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그쵸. 보통은 챙겨주지 않은 그런 후손들에게 그런 말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집안의 할아버지가 아닌가 했는데 그 꽃을 따라서 실려왔을 수도 있겠네요. 그쵸. 거기에 따라왔을 수 있고. 그리고 귀신도 배고프면 밥 내놓으라 하거든요. 아, 전혀 상관이 없는 관계인데도요? 그럼요. 배고프다, 배고프다. 이런 귀신들도 있으니까. 맞아요. 그 이야기 들은 적 있어요. 이 썰은 제가 다음에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아파트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제가 소개해드릴 사건은 또 가슴 아픈 유괴 사건입니다. 형호군에 이어서 아주 슬픈 유괴 사건인데 당시가 1997년도에 발생했던 사건이고 당시 저도 그때 기억이 나는 게 한동안 이제 TV만 켜면 계속 방송이 나왔던 사건이고 특히 이제 사건 관련된 장소가 저희 집하고 굉장히 가까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 현장 검증하는 것도 옆에서 멀리서만 보고 주민들이 막 몰려가서 막 그 항의도 하고 그랬던 사건입니다. 사건 발생은 1997년 8월 30일 서초구 잠원동에 이제 뉴코아 백화점 앞에서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박초롱초롱 빛날이라는 아이가 이제 유괴가 됩니다. 그런데 뭐 이름도 약간 특이하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굉장히 이제 원했던 딸을 어렵게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름도 박초롱초롱 빛날이라고 굉장히 좀 특이하게 지으셨고 얼굴도 굉장히 진짜 귀엽고 너무 이쁘게 생겼었어요. 애가. 그래가지고 저 방송 나올 때마다 저도 그때는 경찰이 아니었지만 그걸 보면서 애가 혹시 잘못되지 않을까, 아, 정말 잘못되면 어떡할까 굉장히 조마조마했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그리고 그 애가 유괴된 게 사실 외모를 보면 진짜 너무 귀엽고 이쁘고 귀티나게 생겨서 누가 봐도 굉장히 돈이 많은 집안 자제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사건의 표적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유괴범이 유괴를 하고 저녁에 이제 부모한테 전화를 걸어서 2천만 원을 준비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사실 유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건이 초기에 아이들이 살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당시 제가 근무했던 서초경찰서 형사들 포함해서 이제 수사팀이 구성이 돼가지고 집중적으로 이제 대처를 합니다. 총 그때 당시에 협박 전화가 7차례 전화가 걸려옵니다. 근데 마지막 발신지 위치를 추정하니까 명동에 있는 한 커피숍으로 확인이 돼요. 그래서 바로 형사들을 출동시켜서 위치 추적되고 그냥 곧바로 형사들을 출동을 시킵니다. 출동을 시켜서 출입문을 딱 막고 검문을 하죠. 일단 13명 정도 있었는데 남성분 1분하고 여성분 12명이 있었는데 다른 단서는 없어요. 목소리밖에 없었기 때문에 목소리를 이제 대조하면서 이 중에 분명히 범인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하고 있었는데 사실 목소리는 변조를 하면 우리가 이제 성분 분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평소에 내는 목소리와 뭐 어떤 협박을 할 때 변조를 해서 내는 목소리가 약간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찾는데 애를 먹었는데 약간 수상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었냐면 임산부였는데 주민등록증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주민등록증을 뭐 갖고 다니는 거 사실 굉장히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자기 후배들이 갖고 있다. 자기 주민등록증을. 그것도 좀 이상하죠. 후배들 가방을 맡겼는데 그 가방이 안에 있다. 해서 이렇게 좀 실랑이가 있었는데 후배들을 불렀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후배들이 와가지고 임산부한테 이렇게 하면 되냐. 경찰들이
뱃속에 있는 애가 발로 차서 병원에 가야 된다 거칠게 항의를 하니까 경찰 입장에서도 뭐 사실 뭐 임산부가 이런 죄를 유괴범이라고 생각을 사실 하기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인권을 이렇게 말을 하면서 강하게 요구를 하니까 경찰 입장에서도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인적 사항만 확인을 해주고 보내줍니다. 그 이후에 또 한동안 그게 없었어요. 협박 전화가. 더 이상은 지체하면 안 되겠다라는 판단이 돼서 경찰이 공개 수사로 전환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비공개 수사로 하다가 어느 시점 가서 더 이상 비공개 수사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공개 수사를 하는데 공개 수사를 전환하고 그때 이제 전국적으로 우리 박초롱초롱 빛나리 학생을 찾기 위한 대대적인 찾기 운동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TV를 틀면 나리 양의 얼굴이 사진이 나오고 유괴범의 목소리가 나오고 찾기를 바라는 진짜 대국민적 마음이 일치되는 그런 운동이 벌어졌어요. 저도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에서는 할 수 있는 것들을 모두 다 조사를 했었고 그 중에 하나가 당시에는 이제 휴대폰이 고급인 일반화가 되지는 않았어요. 일부 있었긴 있었지만 그래서 나리 양이 유괴됐던 학원 인근에 있는 공중전화를 다 조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삐삐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누구하고 연락을 하려면 항상 삐삐를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이 범인이 공범이 있으면 공범과 통화를 하기 위해서 삐삐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라고 판단해서 주변에 있는 공중전화를 통화 내역 모두 다 조사를 해요. 한 가지 좀 약간 의심나는 통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발신지에 전화를 해보고 어떤 사람인가를 조사를 해보니까 당시 정부 고위 관료의 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당사자인 관료와 그 부인에게 누군가의 공중전화로 여기 전화를 했는데 누군지 아는가 라고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모르겠다. 사실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뭐 공중전화로 오는 게 그 당시에는 되게 흔했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이 이 유괴범의 목소리를 딱 들려줬어요. 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 딸이다. 응? 우리 딸. 당시 이제 28살이었던 전현주라는 사람이었어요. 네. 그래서 경찰에서는 이제 공중전화기를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전현주의 지문이 나왔어요. 이 사람이 또 알고 보니까 저번에 협박전화 위치 쪽에서 갔을 때 커피숍에 있었던 임산부. 하고 이제 동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모든 정황 증거하고 이제 물적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전현주를 곧바로 체포를 합니다. 알고 보니까 전현주는 당시 임신 8개월이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위 관료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유복하게 자라났어요. 해외 유학도 갔고 원래 꿈은 의사가 되는 거였는데 여의치 않아서 뭐 이리저리 방황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 당시에는 서울에 있는 모 대학 문예창작과에 입학을 합니다. 거기서 활동을 하다가 연극극단에서 일하는 남편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남편과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집안에서는 당연히 반대를 했겠죠. 그때 당시만 해도 그 관료적인 집안과 연극을 하는 사람과는 사실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반대를 하니까 전현주는 남편과 결혼하기 위해서 가출을 하고 그리고 남편과 둘이 따로 사는데 집안에서 돈도 안 줬을 거예요. 그리고 뭐 연극하면 사실 그때만 해도 뭐 수입이 그렇게 변변치 않았죠. 박봉이죠. 예, 박봉이니까. 그렇지만 이제 전현주는 그 이전의 삶을 잊지는 못한 것 같아요. 잘 살았던 때를. 그래서 주변에 남편이 이제 배우고 자기 이제 신혼생활도 부유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다녔고 생활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빚이 당시에 이제 한 3천만 원 정도가 생겼어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돈이었죠. 97년 정도 되면. 그래서 결국에는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유괴라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거죠. 전현주의 자백에 따라서 당시에 소품 창고로 사용하던 사당동에 있는 한 창고에 나리 양의 이제 시체가 발견이 됩니다. 결국에는 전현주가 나리 양을 유괴를 하고 처음에는 이제 수면제를 먹입니다. 그래서 잠이 들었는데 깨서 이제 집에 가겠다고 막 울고불고 하니까 그때 이제 목을 졸라서 살해를 하고 등산용 가방에다가 놓고 그 창고에 이제 유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전현주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TV에 방송에 뉴스에 나옵니다. 나올 때 거의 이제 뭐 실신한 사람처럼 눈을 감고 툭 늘어져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잘 이해가 안 갔었는데 경찰에서 이제 분석한 게 연극성 인격 장애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전현주가 뭐 공범이 있다 당시에 그리고 자기가 뭐 누구한테 성을 당했다 갖가진 거짓말을 다 해서 자기 죄를 좀 감형받으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전현주 단독 범행으로 판단이 났고 그리고 1심에서는 사형을 선고받았는데 뭐 항소심에 감형돼서 무기징역으로 지금 현재까지 복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현주가 이제 임신부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복역 중에 애를 출산을 합니다.
출산하고 그 애는 미국으로 입양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키울 사람이 없는 거죠. 아, 그러니까 한순간에 잘못된 판단으로 그 다른 사람의 소중한 아이도 살해하고 자기가 낳은 아이도 미국으로 보낸 아주 불행한 사건이었죠. 아직도 이 사건을 생각하면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 그 현장 검증했을 때 그때 주민들이 엄청나게 화가 나가지고 모였던 그런 기억도 나고 초롱초롱 빛나리에 너무 귀엽고 이뻤던 모습, 그리고 또 임산부가 이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충격을 많이 받았고 제 뭐 생애에서 잊지 못하는 사건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자기 뱃속에 생명을 그러니까요. 품고 남의 생명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 있는 건지. 이게 약간 연극성 인격 장애라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연극의 주인공이처럼 하면서 계속 변하는 거죠. 근데 궁금한 게요. 무기징역이라 해도 나올 수 있는 무기징역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중간에 이제 가변 같은 거 될 수 있는 게 그 인간도 그럼 그럴 가능성이 있나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예. 정말 개인의 욕심으로 파탄이 사실 3천만 원 때문에 이런 게 벌어진 거잖아요. 사실 내 자식이라고 하면 누가 수천억을 준다고 해도 할 수 없는 게 자식이거든요. 맞아요. 돈 아무 의미가 없죠, 사실. 제가 알기로는 예. 박양의 이름이 참 이쁘잖아요. 예. 그래서 별처럼 빛나라 그렇게 생각하고 그 부친께서 지어주신 이름으로 알고 있는데 예.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깝고 이 아동 상대로 벌어지는 그런 범죄들은 진짜 더욱더 강력하게 처벌이 돼야 되는 예. 그게 아닌가. 다행히도 요즘에는 CCTV가 많이 설치되고 그리고 핸드폰 위치 추적 그래서 점점점 유괴 사건 하기가 점점점 힘든 환경이 돼가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 당시 TV만 틀면 나왔던 딸의 목소리. 전현주의 부모는 알고도 신고를 안 한 건가요? 안 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경찰이 여기까지 왔을 때는 이제 알고 왔겠구나. 네, 포기해서 했을 수도 있고. 전현주가 목소리 들으면 약간 이렇게 톤이 없이 얘기해요. 뭐 2천만 원을 준비해. 뭐 이런 식으로. 네. 예. 자기 그 목소리를 일부러 감추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제 뉴스를 보면서 알았을 수도 있죠. 부모가 저건 내 딸이다. 하지만 이제 굳이 알리지는 않은 거죠. 근데 경찰이 여기까지 와서 물어보니까 이제 자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체념하고. 예.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네. 무당이 말하는 저주 이야기입니다. 저주술은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대외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 흑주술들도 너무 많고요. 그래서 대외적으로 드러나 있는 게 지금 강령술 같은 것도 분신사바 이런 거는 뭐 귀신이 와서 한다고는 하지만 보통 우리가 저주라고 하면 네. 어떤 못된 무당이 저주를 내리거나 그런 걸 추측하잖아요. 네. 그 일반인들도 그런 저주술을 부릴 수가 있나요? 없다라고 단정은 지어놓지만 저주가 종류가 또 많잖아요. 네. 어떤 물건을 이용해서 하는 저주도 있고 네. 말로 하는 저주도 있고 근데 물건을 이용해서 그 사람의 어느 대외적으로 드러나 있는 머리카락이나 뭐 피나 뭐 이런 것들을 뭐 어디에다 넣고 어떻게 꼬매고 몇 바늘을 꼬매서 무슨 색 실로 꼬매가지고 여기를 찌르고 이렇게 하면 먹힌다라는 게 있긴 해요. 됩니까?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 근데 일반인들이 하는 저주나 주술은 먹히기가 드물고요. 왜 우리 막 지나가다가 번개 빵 떨어져가지고 맞고 일어나 또 가는데 번개 빵 맞고 떨어질 그럴 확률만큼 근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아귀가 진짜 잘 맞아서 그 아이의 올해 이번 달에 며칠의 운이 약해져 있을 때 그게 같이 들어가면 맞물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가능성은 희박하다라고 표현은 하지만 가능은 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병균이 침투하는. 그렇죠. 일반인이 부리는 저주는 효과가 없다. 다행입니다.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인형 만들어가지고 막 바늘로 이렇게 팍팍 찌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 건 어떻습니까? 뭐 장희빈이나 뭐 장녹수 이런 사극 같은 거 보면 실제로 궁궐에서도 맞습니다. 그 땅에 뭔가를 묻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들도 효과가 크진 않다. 음. 부정적인 뭐 그러한 기운들은 가해질 수 있지만 막 그로 인해서 이 사람이 목숨이 끊어지고 갑자기 사고가 일어나고 하는 경우는 없다.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적으로는 찌르는 거는 죄가 안 됩니다. 오, 저주를 예, 저주를 법적으로는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타인들 앞에서 하더라도 거기 누굴 명시를 해놓고 이름을 그거는 이제 모욕 그런 거는 될 수 있겠다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예, 예. 그 유튜브 라이브를 켜놓고 이 A 씨 죽어라 하면서 막 찌르면 그거는 다른 죄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접적인 폭행, 살인, 미수 그런 건 안 되는데 다른 죄. 언급한다고 그게 죄가 되나요? 비방이잖아요. 비방을 하는 거, 욕하는 거 비슷한 거죠. 아, 그거 제가 뭐 판사가 아니라서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누가 저를 그렇게 하면 저도 법적인 조치는 취할 것 같아요. 좀 모욕죄는 될 수 있겠네요. 예. 왜냐하면 자기가 아닌 어떤 그쵸. 물건에 물건을 인격을 부여해서 그러니까 여기 써 네. 있습니까? 이렇게 쌈무이 써놓고 네? 쌈무이 써놓고 이렇게 하면은 네. 저주를 받은 사람이 누군가가 나한테 저주를 걸었다라는 걸 알면 기운은 갈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이 길 가다 넘어졌을 때 오늘 재수 털렸냐고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는데 누가 나한테 저주를 퍼부은 걸 알았을 때 넘어지면 이것 때문인가? 라는 생각이 그러한 기운을 북돋게 만들지 않을까. 제가 또 궁금한 게 제가 오늘 첫 번째 이야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막내 이모께서 죽고 싶다, 살기 싫다 그런 말을 평소에 내뱉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미스테리한 일들을 겪었단 말이에요. 네네. 제 생각에는 자기 스스로 그런 저주를 내린 게 아닌가.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죠? 그 사람이 그 막내 이모님께서 그러한 말과 그러한 생각을 평소에 품지 않았더라면 촉매 역할을 심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적인 기운이나 귀신의 영향은 사람들의 부정적이고 묵혀져 있는 마음, 분노, 증오, 슬픔을 먹고 자랍니다. 그래서 기운이 밝고 에너지가 좋고 스트레스 받을 때 묵혀놓지 않고 뛰고 소가리를 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은 빙의가 없어요. 거의가 없어요. 그래요. 저는 긍정적입니다. 네. 평소에도 뭐 좋은 말 많이 하고 뭐 긍정적인 말 많이 하고 즐겁게 살아야죠, 즐겁게. 근데 진짜 그 즐거운 기운과 마음과 막 행복한 내가 오늘 하루에 큰 탈 없이 아픈 거 없이 먹을 거 잘 먹고 잠 잘 자고 끙까끙까 잘하고 막 이렇게 내 일상을 너무나도 감사하게 보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치고는 불완전한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육신은 멀쩡한데 노력하지 않아서 돈이 안 벌어지고 눈높이는 이만한데 직장을 이만큼을 보고 있는데 능력은 이만큼밖에 없고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부정적인 식견이 너무 많아요.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뱉는 말 한마디가 실제로 그렇게 되기도 하고 난 진짜 이번에 떨어질 것 같아. 그럼 진짜 떨어지고 운칠기삼이 정말 있는 말이잖아. 맞아요. 그런 말이 있어요. 저도 들은 말인데 부정적인 기운 하나가 긍정적인 기운 4개를 잡아먹는데요. 옳소.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먹는 게 중요하다. 맞아요. 하얀색 종이에 검정색 방울 하나가 딱 튀면은 티가 너무 잘 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선한 마음, 악한 마음이라고 보면 돼요. 선한 마음은 악한 거에 쉽게 물들어요. 악한 마음은 선한 것에 잘 동요되질 않아요. 좋은 말씀이네요. 그럼요. 그 일반 사람들이요, 무당을 찾아와서 저주를 부탁하는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나요? 있습니다. 어떤 경우죠? 바람핀 남편을 죽여주세요도 있었고요. 나를 자꾸 때리는 새아빠를 죽여주세요도 있었고. 이제 아픈 이제 그분한테는 이제 시어머니죠. 병간호가 너무 오래 해왔고 힘드니까 언제 돌아가십니까를 물으러 오셨는데 이런 분들 오면은 이제 할머니한테 이제 된통 혼나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왜요? 일단은 신령님들은 사람의 죽음을 앞당겨 오거나 이 사람이 죽음을 선택할 수 있게 해를 가해주세요 했을 때 동요하는 분들이 안 계세요. 그거는 사람을 살리는 게 무당이지 사람을 죽이라는 게 무당이 아니거든요. 근데 개개인의 감정이잖아요. 저주를 의뢰하는 사람들은. 내가 너무 힘드니까. 근데 그런 경우에는 혼나는 거죠, 할머니한테. 그러면 안 통한다는 말씀이세요? 더 솔직히 말하면 저주를 행할 순 있지만 나 또한 목숨을 내놓고 해야 되는 일이에요. 나쁜 무당 중에 그런 사람이 존재하긴 하죠. 저는 없다고 봐요. 없어요? 저주의 정확한 유래? 저주를 할 때 어떤 것이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는 무당들이 하는 게 아닌가. 그때 얘기했던 사기꾼 무당은 사기꾼이네요. 돈만 받을 것 같은데 그쵸? 해준다 그러고. 무슨 효과가 있어요? 설령 그것들이 먹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역사를 맞는다는 걸 모르고 역살. 위험하죠. 그리고 그게 만약에 그로 인해서 그 저주를 맞은 사람, 살을 맞은 사람이 어떠한 기운의 변화가 있었다? 그러면 그 업은 정말요 대대로 후손한테 내려가요. 그럼 후손들은 이유도 모른 채로 삶이 안 풀리고 어디가 아프고 병명이 없고 금전이 안 모이고 난리가 아니죠. 그런 건 있어요. 악귀.
악귀? 악귀를 섬긴다 그래가지고 악마 숭배하는 뭐 그런 것도 있고. 쉽게 말하면 그건 거예요. 신령님을 모시는 게 아니고 악마야. 근데 그런 악마를 모셔야 하는데 이 악마를 모실 거면 뭔가를 재물을 바쳐야 하잖아요. 예? 근데 그 재물이 타인의 목숨일 수 있고요. 타인의 불행일 수 있고요. 내가 A라는 사람을 힘들게 하고 A라는 사람이 인간으로 따지면 가스라이팅? 허수아비 큰 재홍을 세워요. 근데 이렇게 저주를 내릴 때에는 그 사람의 이름, 생년월일이 정확해야 돼요. 씨는 필요 없어요. 시는 시까지 있으면 좋긴 해요. 근데 그 사람을 내가 누군지 정확히 알고 내가 얘를 정확히 알고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얘 이름이 뭔지 얘 생년월일이 뭔지 그리고 저주를 퍼부을 사람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살이요 그게. 그래서 무당들은 생년월일을 공개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우리가 저주라는 말보다는 무교에서는 살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살을 친다. 근데 죽여주세요라고 했을 때는 그 일을 행하는 나 역시 목숨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명이 깎이죠. 정법으로 신을 모시고 가는 제자들은 저주를 쓸 수가 없거든요, 원래. 무당이 일반인들한테 살을 딱 날리거나 무당이 무당한테 살을 날렸을 때는 받는 사람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뭐죠? 꿈을 꿔요, 꿈. 꿈이요? 꿈에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괴물 혹은 검은색 고양이 혹은 검정색 개. 근데 이렇게 우리 광견병 걸린 그런 개의 모습을 하고 해를 가하러 와요. 근데 귀엽고 아기자기한 동물의 모습이 아니고요. 막 눈이 3개 달려있고 이빨이 막 좌우로 흩어져 있고 손톱이 이만하고 근데 그러한 동물한테 꿈에 몸이 긁힌다든지 물린다든지 어디가 찢긴다든지 하면 살을 맞은 거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빨리 무당을 찾아가야죠. 근데 그것과 싸워서 이겼다. 내 몸에 생채기가 없다. 그럼 역살이에요. 그럼 돌아가죠. 반사. 생겨냈다는 소리네요. 그렇죠. 무당분이 전보러 오셨었을 때 살을 맞은 것 같다고 찾아온 분이 있었어요. 살을 맞으셨더라고요. 무당이 찾아왔어요? 네. 오. 이런 꿈을 꿨는데 그 뒤로 몸이 너무 아프고. 그래서 일반인들도 뭐 꿈에 나오기도 하고요. 그렇게 막 무섭게. 근데 제가 최근에 봤는데 국내 모 쇼핑몰에 저주 인형을 파는 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 후기를 보면 그걸 구매해서 실제로 행했더니 속이 후련하더라. 뭐 그게 직접 효과가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속이 후련하더라. 뭐 그런 댓글들이 있는데 그 개인이 그런 저주 인형들을 사서 어떤 걸 행하면 법으로 돌아오는 건지. 그렇지 않아요. 속은 후련하겠죠. 근데 그 저주 인형에 누군가의 이름을 넣고 누군가의 막 생년월일 막 이런 걸 막 다 집어넣고 그 사람의 막 뭐 이런 걸 준비해서 넣고 이렇게 찌르는 게 아니고 그냥 분풀이용으로 네. 이 나보다 높은 상사니까 내가 얘기를 할 수가 없다. 근데 찌르는 것보다는 조금 더 좋은 방법은 곰인형을 사서 패요. 이 나쁜 놈아, 이 못된 놈아, 내가 너 때문에 막 이런 게 낫지. 죽어버려라 이러면서 막 냅다 찌르는 거는 위험한 행동이에요. 본인한테도. 그럼 업으로 돌아온다는 말씀이네요. 업이라기보다는 부정한 기운을 부정적인. 받을 수 있다. 누군가를 해하려고 막 이를 악물고 막 냅다 갖다 찌르는데 그게 자기한테 좋은 영향이 될 수 없죠. 맞아요. 근데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풀고는 살아야 하니까 노래방을 가든지 큰 곰인형을 냈고 이렇게 때리면서 스트레스를 풀던지. 근데 구태여 저주 인형을 사가지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칼로 찌르고 막 팔다리를 자르고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역으로 그 곰인형이 어떤 저주를 내리지 않나요? 곰인형은 아니 실제로 생령이라는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인형에 어떤 인격체를 부여해가지고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게 어떤 힘을 발휘한다. 염원이거든요. 제가 이 얘기와는 좀 별개지만 네. 네팔로 기도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네팔 사람들은 정말 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에 딱 찍어 스투바를 돌면서 신을 청하고 신께 일상생활을 고하고 이런 거요. 그래서 밥그릇 하나에도 이렇게 들어보면 염원이 있고요. 골동품 가게 같은 데를 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염원이 통하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그 염원이 남을 해하려는 의도면 나 먼저 다친다는 걸 알아야죠. 저 사람이 잘 되길 바랍니다. 행복해지길 바라면 같이 좋아지거든요. 근데 죽어버려라. 이 나쁜 거사 막 이러한 부정적인 기운이면 나도 맞을 수 있다. 일반인들도. 속병 안 날 거면 말하고 사는 게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 내가 당신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속앓이 하면서 겉으로는 웃고 살아야 되는 사회생활이잖아요. 네. 저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이러고 뭐 저주 인형 사가지고 막 이것보다는 곰인형. 다른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을 찾는 게 서로에게 이롭다.
어쨌든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렇죠. 우리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어떠한 저주술이 있는지 효과가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많으실 텐데 그렇죠.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공개할 수 없는 효과가 있는 저주술들은 공개되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긍정적인 생각으로 이런 저주술은 호기심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의뢰하지도 않으셨으면 좋겠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고민형 때리기, 숨이 멎을 때까지 뜀박질하기, 노래 부르기, 다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렇게 저주 인형을 사서 푸는 방식을 사용하는 사람은 딱히 정상적으로 보이진 않네요. 그렇죠. 다령님께서 그 방송에서는 공개할 수 없는 저주술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종료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제가 다 말씀드려야지. 자 오늘도 오싹하고 참 안타깝고 슬픈 이야기도 있었고요. 또 저주술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봤고요.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앞으로도 다양한 소름 끼치는 이야기들로 여러분들을 모시도록 할게요. 오늘도 좋은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